양귀자 장편소설 모순 제4장 슬픈 일몰의 아버지. 해진역에는 절대 낯선 길에서 헤매면 안 돼. 그러다 하늘 저편에서부터 푸른색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거든. 이제 아버지를 말할 차례다. 아버지를 말하는 일은 나에겐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버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칼에 아버지를 해석해버리는 것이 나에겐 늘 의문이었다. 아버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마 아버지 스스로도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생각을 그쳐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아무에게나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치욕이었다. 특히 아버지처럼 하지 않아도 좋을 생각까지 하느라 인생살이가 고달팠던 사람에게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한 아버지는 타인에 의해 한 번도 정확히 읽혀지지 않은 텍스트였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었고 또한 아버지의 불행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아버지는 치욕에 예민했고 자신에 대한 모독을 가장 못 견뎌야 한 사람이었다고. 이 진술만큼은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여기까지는 진실이다 라고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나면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는 술꾼이라 불렀고 누구는 또 건달이라고 칭하였으며 혹자는 가끔 성격 파탄자로 규정하였던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지금은 주민등록 등본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는 술꾼 맞았다. 나와 진모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버지의 유전자만 분석해도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진모가 자주 하는 표현대로 그 애는 소주 너댓 병을 마셔도 심장박동수에 전혀 변화가 없는 천부적인 술꾼이었다. 나 안진진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자면 소주 너댓 병을 마셔도 심장만 조금 발딱거리는 여자로서는 거의 희귀한 술꾼이라고나 할까? 우리 남매가 이처럼 희대의 술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양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아버지가 남긴 교훈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보여준 술꾼의 생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또 척박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에 의하면 아버지의 술은 결혼 직후부터 재앙을 예고하는 숨은 불씨였다고 했다. 아버지의 끔찍한 술주정을 처음 본 것이 결혼 후 처음 맞는 아버지의 생일날이었다고 하니 그것은 신혼 찰림을 차린 후 불과 2달 만의 일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만우절날에 결혼했고 아버지는 양력 6월 출생이었으니 이 계산은 정확한 것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2팀의 손님을 치르고 있었다. 안방에는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이, 건넌방에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2방을 들락거리며 아주 많은 술을 마셨다. 그렇게 많은 술을 마셨으면서도 아버지는 2방의 손님들을 거두느라 분주한 어머니를 위해 국대접도 나르고 안주 접시도 날라주는 배려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는 2방의 손님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도 아버지가 그렇게나 많이 취해 있었다는 것을 감쪽같이 몰랐다. 눈동자가 조금 희미했고 안색이 불쾌했다는 것 말고는 과음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니까.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 뒷설거지까지 거들었다. 딱히 아버지의 도움을 원해서가 아니라 들어가 그만 쉬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술병들을 치우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안방상에서 접시들 좀 날라줘요. 거기 쟁반 있죠? 포개지 말고 잘 가져오세요. 그렇게 시켜놓고 어머니는 돌아서서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 순간 뭔가 퍽 터지는 소리가 났지만 세게 틀어놓은 수돗물 소리 때문에 어머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파열음에 놀라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아버지는 부엌으로 날라다 줘야 할 접시들을 미친 듯이 벽에다 내던지고 있었다. 음식물 찌꺼기로 도배를 하고 있는 벽, 접시 파편들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방. 어머니는 너무 놀라 방문 앞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정확히 어머니를 겨냥하며 날아오는 잡채 접시. 아슬아슬하게 잡채 접시를 피한 어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현관문을 빠져나가 죽을 듯이 달려 거리로 나섰다. 앞치마를 입은 채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물론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외갓집이었다. 어머니는 처녀 시절 자기가 쓰던 방에서 6월 한 달을 다 보냈다. 매일같이 아버지가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심지어는 이모까지 욕설은커녕 뺨 한 대도 맞지 않았는데 단지 날아오는 잡채 접시를 보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것이 무해냐고 어머니를 나무라는 바람에 어머니는 겨우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는 수도 없이 자신을 향해 혼잣말을 했다. 그래, 나는 날아다니는 잡채 접시를 보았을 뿐이야.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흑흑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당신이 접시를 날라오라고, 그것도 쟁반에 담아오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내 몸을 쇠사슬로 칭칭 동여매는 것 같았어. 정말이야. 참을 수가 없더라고. 안방 벽들이 나를 가두는 감옥 같았고 달려온 당신은 나를 가두는 간수 같았어. 당신은 몰라. 그 절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헝클어질 것인지 감히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던 어머니는 흐느껴 울며 회개하는 남편이 가여워서 이렇게 위로했다. 당신도 참, 앞치마 두르고 설치는 간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이모와 닮은 데가 많았던 모양이었다. 그런 대사는 전형적인 이모의 것이었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앞치마 두른 간수에 휘둘리는 삶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어머니에게 정확히 말해주지 않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아버지의 실수였다. 만약 그랬다면 과히 미나지 않은 어머니는 아주 쉽게 그 결혼을 포기할 수 있었을 터였다. 그때는 나라는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니까 더욱 쉽게. 근데 그 말을 숨기고 있었던 아버지는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부드럽고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술에 취하면 실패한 탈옥수의 저항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사는 길을 선택했다. 아버지는 그해 6월 이후로 거침없이 접시를 날렸고 나중에는 텔레비전 같이 무거운 것도 날아다니게 만들었다. 그러다 술이 깨면 새 접시를 사기 위해 어머니를 달래서 백화점으로 달려갔으며 박살이 난 19인치 텔레비전 대신 다시는 날아다닐 수 없는 묵직한 대형 텔레비전을 들여놓았다. 들지는 못하지만 브라운관을 깨버리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아버지면서 그리고 아버지는 몇 달 후 베란다의 화분으로 새 텔레비전의 브라운관을 깨뜨렸었다. 술꾼이었던 아버지가 다음 단계로 건달이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완벽한 건달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나는 5살, 진모는 3살이었다. 어린 자식들과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마누라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실직 초기에는 아버지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그럴 만한 친구와 일가 친척들이 모두 동원되었다. 건달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아버지는 동원된 친지들의 호의를 단 몇 년 사이에 분노와 배신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잡아준 직장 때려치우기, 빌려준 돈은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기, 걸핏하면 술 냄새 풍기며 찾아와 푼돈 요구하기, 안 주면 깽판치기.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어머니가 시장에 좌판을 벌이고 양말을 팔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건달 생활은 아주 안정적으로 무르익어 갔다. 내 기억으로 비록 푼돈이긴 하지만 마음 놓고 강탈할 수 있는 돈줄이 생긴 것을 아버지는 아주 행복하게 여기는 듯 했다. 어머니가 심혈을 기울여 베개 속이나 찬장의 양념단지 안에 숨겨둔 돈을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냈을 때 기뻐 날뛰던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나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긴 어린 나도 돈이 나타나는 그 순간만은 아버지 못지않게 환호작약하며 함께 기뻐했으니 우리 부녀는 다 같이 천진난만했다고나 할까? 아버지는 노획물을 혼자 차지하고 시치미 때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반드시 어린 딸에게 일정 부분을 나누어주는 신사도가 있었다. 내 손에 돈을 쥐어주며 아버지가 했던 말들은 또 얼마나 신비로웠던가. 안진진, 우린 지금 비밀을 나눈 거야. 너 반쪽, 나 반쪽.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네 것과 내 것을 서로 맞춰봐야 하니까 잘 간직해야 돼. 두 개가 딱 맞아야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 안 맞으면 우리는 영원히 아빠와 딸 사이인지 모르고 슬프게 사는 거야. 그럼 이 돈을 반쪽으로 찢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돈을 흔들며 그렇게 물었다. 아니야, 돈은 찢는 게 아니라 쓰는 거야. 그건 네 마음대로 쓰면 돼. 그럼 뭘로 맞춰봐요? 여기 있잖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고 지니고 다니는 것. 바로 이 손. 아버지는 자기 손과 내 손을 활짝 펴게 해서 서로의 손바닥을 맞닿게 했다. 8살 어린 계집애의 작은 손과 38살 아버지의 큰 손은 잘 맞춰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말했다. 지금은 안 맞지만, 안 맞아서 슬프지만 나중에는 자로잰 듯이 딱 맞는 날이 꼭 올 거야. 알았지? 그때까지 반쪽의 비밀을 잘 간직하는 안진진이 될 거지? 이미 아버지의 말에 홀려버린 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아버지와 내가 반쪽씩의 비밀을 나누어 가졌으며 훗날 그 비밀을 맞춰보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누어준 돈은 콩나물 값에 보태거나 진모의 사탕값을 대주거나 해서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애를 썼다. 시장 바닥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린 나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상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저지르는 그 많은 악덕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를 때리거나 밥상을 뒤엎거나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때는, 그래서 이모가 달려와 우리를 데리고 이모 집으로 갈 때는 자존심이 상해 입술을 악물며 아버지를 원망하긴 했어도 잠시였다. 훗날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거나 밥상을 뒤엎을 때도 확실히 다른 집의 망나니 술꾼과는 달랐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그래도 굳이 써본다면 아버지의 그 망나니 짓에는 일종의 품위가 있었다. 그랬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아버지에게 있었다. 아버지는 상스러운 욕설을 하더라도 입술을 깨물며 이마에 푸른 힘줄을 돋우면서 온 힘을 다해 자신도 지금 죽을 듯이 괴롭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다. 오죽했으면 나와 진모는 물론이고 맡고 있던 어머니까지도 저토록 괴로운 일을 해야 하는 아버지에 대해 순간순간 동정심을 품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 어쩌면 어머니가 순순히 당하고만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어머니에게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건달의 삶을 지나 서서히 불황의 길로 빠져들었던 것은 어머니의 양말 장사가 이제는 어엿한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던 시기와 일치했다. 어머니의 좌판은 날로 넓어졌고 어머니가 파는 양말은 나날이 가짓수가 들어갔다. 아버지는 몇 장의 지폐를 훔쳐 집을 나갔다가 돈이 떨어지면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훔칠 수 있는 지폐가 제법 양이 많아지면서 아버지가 집에 없는 날들도 덩달아 많아졌다. 어쩌다 집에 돌아오는 날에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혼자 쉴 새 없이 정색을 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누구나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어. 그렇지? 여보, 내 말이 맞지? 나를 보고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는 거야. 그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알겠니? 안진진,
내 말 알겠지? 아버지는 우리들이 자기의 말을 긍정해 줄 때까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다. 대답은 어머니가 가장 시원스러웠다. 시장에서 인생 공부를 많이 한 탓이었다. 그럼요. 당신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뭘. 어머니의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는 금방 얼굴색이 환해지곤 했다. 그렇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고마워. 나는 성공한 놈이야. 당신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니 더 바랄 게 없어. 정말 고마워. 그러나 어느 날은 그 대답이 화근이 되기도 했다. 당신, 그 말은 진심이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지혜를 터득했을 리가 없어. 귀찮으니까, 영영 집을 나가줬으면 싶으니까. 그런 말로 나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야. 말해봐. 뭐가 괜찮다는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대보라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난장판. 아버지처럼 순식간에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었다. 아버지는 또 죽을 듯이 괴로워하면서 어머니를 때렸고 살림들을 쳐 부수었다. 도대체 마누라를 때리면서 지혜, 터득, 혼란, 구체적 등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남편도 아버지 말고는 다시 없을 것이었다. 그랬으므로 당연히 아버지는 성격 파탄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정신병원에 가두어야 한다는 의논이 돌았던 것도 그 무렵이었다. 내가 10살 혹은 11살 시절의 일들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누구나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는 아버지의 말은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하필 아버지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다고. 저토록 극심한 고통을 겪어가면서까지 남하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일일랑 나는 못할 것 같다고.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었다. 아버지는 부드러운가 하면 금방 사나웠고 따뜻한가 하면 당장 차가웠으며 웃고 있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았어도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신 파탄자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떤 때의 아버지가 진짜 안진진의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었으므로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10살의 안진진은 마음속으로만 다짐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아버지 손바닥에 내 손바닥을 포개서 두 사람의 손가락 길이가 한치도 어긋남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날 그때 꼭 물어보리라고. 아버지는 이제 돈이 떨어져도 쉽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열흘 만에 혹은 보름 만에 한 번씩 들어왔다가 어느 시기부터 한 달 정도는 훌쩍 우리 곁을 떠나 있기도 했다. 어머니는 끼니 때 아버지 밥을 짓지 않기 시작했다. 진모하다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들리는 모든 문 밖의 기척들이 혹여 아버지인가 긴장하며 밤을 보냈다. 그렇지만 그런 긴장은 사실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귀가하는 시간은 대개 일몰이 지난 후 밤과 낮의 경계가 온통 푸르스름하기만 한 바로 그 무렵이었다. 나 또한 그때라면 밖에서 맴돌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진모를 불러 씻기고 저녁을 차려서 어린 남매가 함께 텔레비전 앞에서 거친 끼니를 때워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은 부엌문 앞에 서서 망연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는 적도 있었다. 한 달 만에 귀가하는 아버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게 기척도 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기만 했었다. 또 어떤 날은 나보다 먼저 빈집에 들어와 툇마루 앞에 물끄러미 앉아있는 아버지와 상봉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회색 옅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 나는 언제나 심장이 쾅쾅 울리곤 했었다.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 지금은 저렇게 가여워 보이지만 몇 분 후에는 야수가 될 수도 있는 아버지. 어린 나는 무섭고도 그리운 아버지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곤 했다. 그럴 때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은 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내 이름에 성을 붙여 부르기를 좋아했으므로 항상 내 이름부터 먼저 불러보곤 했다. 여 안진진 오랜만이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니라 모처럼 만난 친구에게 하듯
그렇게 말했다. 이제 생각하면 아버지는 그런 식의 말투를 즐겨 사용했었다. 나는 아버지의 그런 말투가 좋았다. 어머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아버지가 여 앉은진 하고 부르면 그제서야 나는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아보곤 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자신이 일몰에 돌아오는 이유를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그때의 아버지 말은 또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해질녘에는 절대 낯선 길에서 헤매면 안 돼. 그러다 하늘 저편부터 푸른색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거든. 가슴만 아픈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 앉은진 환한 낮이 가고 어두운 밤이 오는 그 중간 시간에 하늘을 떠도는 쌉싸름한 냄새를 혹시 맡아본 적 있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시간. 주위는 푸른 어둠에 물들고 쌉싸름한 집 냄새는 어디선가 풍겨오고 그러면 그만 견딜 수 없을 만큼 돌아오고 싶어지거든. 거기가 어디든 달리고 달려서 마구 돌아오고 싶어지거든. 나는 끝내 지고 마는 거야. 그렇게 돌아온 아버지는 사흘을 못 견디고 다시 어머니의 돈을 빼앗아서 집을 나가버리곤 했다.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 테니 그저 집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며 어머니가 붙잡으면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나지막하게 내뱉었다. 그 말이 나 같은 사람한테 얼마나 심한 모독인 줄 당신이 알기나 하겠어. 그러니 나갈 수밖에. 아버지는 어머니 말에 심한 모독을 느끼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에 심한 모욕을 느꼈다. 어머니가 입을 꾹 다문 채 아버지가 적당히 어렵게 찾아낼 장소에 적당한 돈을 숨겨놓고 시장으로 나가버리면 아버지는 그 돈을 찾아내 집을 나가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모든 되풀이되는 일에는 내성이 생기는 법이었다. 나와 진모는 모욕감을 느낀 어머니조차도 아버지 없는 생활에 하등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는 차라리 더욱 씩씩해지고 점차 이모와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다를 까닭이 없었다. 아버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 번씩 집에 들어오다가 나와 진모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아예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2년에 한 번 정도 집에 들렀다. 그러다 내가 20살이 되던 해 며칠 묵어간 아버지는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아버지는 슬픈 일모레조차 꿈쩍하지 않을 내성을 갖게 된 모양이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우리는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눈치챌 수 있는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다만 행방불명되기 직전의 아버지가 상당히 건강했다는 것과 불황의 생활도 20여 년을 계속하다 보면 한 목숨 지탱할 만한 돈은 터득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행불이 삶의 다른 형태라고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살아있다. 어머니와 진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 낯선 길에서 슬픈 일모를 맞더라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진 아버지였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돌아올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 명백한 증거가 내 손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마침내 서로의 손바닥을 포개고 비밀을 맞추어 볼 적당한 시기에 이른 것이었다.